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극비 보고서. 2. 파괴력이 드러난다. 3. 초특가 계약이 발동됩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2040년 MIT에서 개발한 시뮬레이션 전망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땅이 물속으로 가라앉는다고 하는데요. 일본은 통째로 물에 잠기고 중국 대륙 역시 대부분이 물에 잠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한국은 해수면 상승에도 멀평하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부유도시 덕분에 지금과 같은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대체 미래의 한국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 이 질문에 대답을 시도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1968년 전 세계 석학들과 기업가, 정치인들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그 당시 가장 정교한 미래 예측 모델을 만들었죠.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MIT 연구진들은 이 모델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월드 3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실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향후 인류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던 연구자들은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현재와 같은 추세로 자원 소모와 기술 개발이 이어진다면 100년 안에 인류는 멸망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결론은 성장의 한계 더 리미트 투 그로스라는 책으로 발간되어 세상에 알려졌죠. 2040년에 이르면 인류 대부분은 멸망하고 이 시기에 발생한 기후 변화로 인해 대부분의 육지는 물에 잠길 것이라는 전망. 보고서를 본 뉴욕타임스는 임의적 자료 조작에 의한 임의적 추측이라며 월드 3 시뮬레이션 결과를 불신했습니다. 당시 혁신적이라 평가받았던 시뮬레이션 결과를 권위 있는 언론인 뉴욕타임스가 부인하자 사람들 역시 빠르게 관심이 식었죠.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던 시기였기에 월드 3이 예측한 결과값은 향후 기술 발전이 이뤄지면 모두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 여론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미래는 매우 희망으로 가득 차졌습니다. 그런데 2014년 호주 멜버른대 연구자인 그레엄 터너는 폐기되었던 월드 3 시뮬레이션을 다시 검증해보는 실험을 시도합니다. 최신 자료를 집어넣고 변수 역시 최신 자료에 맞게 조정을 했죠. 결과는 놀랍게도 과거의 예측 그대로였습니다. 뉴욕타임스의 결론이 틀린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2040년의 미래 멸망 시나리오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비슷한 결론으로 이어진 것이죠. 최신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20년에 들어서 50년 전의 2040년 몰락 예측은 지금도 유효할까? 1972년 성장의 한계 모델에 최신 데이터 넣었더니 2030년 성장 멈추고 2040년 급격한 쇠퇴 시작. 지구는 심각한 변곡점에 돌입할 것이고 2040년에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이었죠. 과거 인류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기술 변화의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고 기후 변화를 바꿀 만큼의 혁신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미래에 예정되어 있는 멸망 스케줄은 변하지 않은 것이죠.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프로그램에서 예측한 모든 사회 모델에서 지금처럼 살면 런던도 상하이도 물에 다 잠긴다.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필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처럼 살면 런던도 상하이도 물에 다 잠긴다. 대부분의 도시들은 물속에 가라앉고 저지대는 반드시 물에 잠긴다는 예측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곳은 중국과 일본인데요. 2040년 이들 두 국가를 살펴보자면 일본은 태평양에 가라앉으며 중국은 주요 연안지대 대부분이 물에 잠겨 국가 기능이 마비된다고 합니다. 기후변화 단체 클라이밋 센트럴 클라이미트 센트럴은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이미지로 표시했는데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가장 취약한 지역이 해수면 상승으로 30년 뒤 아시아 주요 해안 도시들 사라진다. 아시아라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들 연구원에 따르면 해수면 상승 피해 지역상이 10개 지역 중 8곳이 아시아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특히 중국 지역 중 연안에 가까이 있는 공업 도시들이 물에 가라앉게 된다고 합니다. 해안 도시인 상하이는 도시 전역이 물에 잠길 것이며 중경제 심장 상하이가 잠긴다 노력해도 피해 막기 어려워 상하이 서쪽 100km에 위치한 수저우와 자식 역시
물에 침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홍콩은 물론이고 광저우, 선전, 등관 지역 역시 해수면 상승으로 도시 대부분이 물에 잠길 것이며 기능이 마비될 것으로 바라봤죠. 기후 변화는 해수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중국 기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7월 중국 허난성 일대의 집중호우 역시 기후 변화에 의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황하를 따라 500만 명이 사는 정저우 지역에는 1시간 만에 20cm 가까운 비가 내렸죠. 벌목으로 인해 중국에는 물을 저장할 숲이 충분치 않은 상황. 비가 오면 그대로 홍수가 발생하는 구조이기에 비가 자주 오는 열대기후로 받잘 경우 중국은 매년마다 홍수를 겪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초 예상과는 달리 고지대까지도 침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역시 해수면 상승에 안심할 수 없는 곳인데요. 섬나라인 일본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전 도시가 물에 잠길 가능성이 높아 기후 변화에 가장 민감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최근 일본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해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일본 곳곳에서 침수 현상에 대한 위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일본에서는 이례적일 정도로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나가사키와 사가현에는 경계 레벨 5단계에 해당하는 최고 수준의 경보가 떨어졌죠. 작년에도 일본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마을 하나가 잠겼습니다. 시간당 100mm 미친 폭우로 20분 만에 물바다된 일본 마을 근합 구마모토 현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강물이 범람하자 마을 하나가 20분 만에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영상이 포착되었습니다. 규슈 전반에 폭우가 쏟아졌고 사망자 49명을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클라이밋 센트럴 CC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도쿄는 물론이고 나고야와 오사카 등 일본 주요 도시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대부분이 잠겼으며 후지산을 비롯한 일본의 고지대를 제외하고는 안전한 곳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나리오대로라면 중국과 일본 모두 대부분의 주요 도시가 물에 아이잠겨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거나 가난한 상태로 내몰리게 되는 형국입니다. 최악의 경우 나라를 버리고 이주해야 하는 상황인 셈입니다. 반면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상황과는 조금 다릅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수면이 올라가고 집중호우가 이어진다고 해도 한국은 피해를 입는 곳이 극히 적습니다. 이는 한국의 지리적인 특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전 국토의 70%가 산악지대이고 높은 산등성이가 곳곳에 있는 한국은 설사 수면이 상승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국토가 수면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부산을 비롯한 저지대 몇몇 도시 빼고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산악지형이 한국의 생명줄이 되는 상황입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물에 잠기는 육지. 해법은 부유도시? 물에 뜨는 일명 부유도시. 저지대 침수 해결법으로 극부상 해수면보다 낮은 국토 네덜란드. 부유도시 농장 등 대안책 한부산시. UN 헤비타트와 해상도시 건설 협력 적극 추진. 게다가 한국은 침수되는 미래를 막고자 부유도시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UN 헤비타트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기구로 부유식 해상도시 시범 모델 오션익스 시티의 대상지로 부산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오션익스 시티는 최대 1만 명이 살 수 있는 해상도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5,500평 크기의 육각형 인공섬이 기본 단위로 인공섬 6개를 결합하면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도시가 만들어지죠. 여기에 해양 플랜트까지 결합한 인공도시를 오션익스 시티라 부릅니다. 태양광 발전은 물론이고 식량 재배와 같은 인공해상 플랫폼을 덧대 어떠한 외부의 자원 보급도 필요 없이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이면서 향후 예견되는 수면 상승을 막아낼 수 있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헤비타트가 도시 건설 금액을 전부 부담하는 구조이며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협약을 통해 실제 살 수 있는 모델을 구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계획이 좌초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해상도시를 10년 안에 볼 수 있게 되죠. 덴마크 유명 건축가 비아케 잉겔스는 오션익스 시티를 평가하면서 실용적 유토피아라 불렀는데요. 한번 세워지면 반영구적으로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의 희망입니다. 한국이 놀랍게도 가장 먼저 오션익스 시티 프로젝트의 혜택을 받게 된 것이죠.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먼저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도시를
건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급한 상황인 중국과 일본은 한국이 발빠르게 부유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자 당황했다고 합니다. 전 지역이 물에 잠기는 일본은 유엔 기구와는 별도로 수상도시 프로젝트를 세우고 있지만 진척의 성과가 없는 상황. 중국은 현재 미국과의 대립으로 온 에너지를 분비 향상에 쏟고 있어서 미래를 대비하는데 신경을 덜 쓰고 있죠. 한국은 미래에 재앙이 찾아와도 여유롭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인들이 앞으로 한국에게 매달릴 것이 분명한 상태. 향후 한국의 심기를 거스르면 목숨을 보장할 수 없게 되는 셈입니다. 과연 이들 국가는 2040년이 되는 시점에도 자존심을 부리며 한국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한국이 미래에도 선진국 지위를 유지하기를 바라며 해수면 상승의 위기에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국산 경공격기 FA-50에 대한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폴란드가 1조가 넘는 금액을 선수금으로 덜컥 내어주더니 이번에는 이집트가 중동과 아프리카 방면 수출 전초기지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이집트는 최근 미국과 트러블로 인해 주력 전투기인 F-16을 들여오는 데 문제를 겪고 있었죠. 지난 8월에는 한국의 블랙 이글스 팀이 피라미드 상공에서 사상 최초로 공연을 펼치며 이집트 측에서 한국의 군용기에 먼저 관심을 보였었는데요. 그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지갑을 연 것입니다. 이집트가 이렇게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을 내린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피라미드 에어쇼 2022가 펼쳐졌습니다. 피라미드 에어쇼는 전통적으로 이집트 자국의 전투기만 참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번 에어쇼에는 사상 최초로 한국의 공군 특수 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참여했습니다. 블랙 이글스는 한국에서 출발해 영국, 폴란드를 거쳐 이집트와 필리핀까지 거쳐가는 월드 투어를 진행하면서 세계인들의 눈을 즐겁게 했었죠. 하지만 이번 에어쇼의 의미는 단순히 한국의 팀이 환상적인 비행을 선보였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홍진욱 주 이집트 대사는 세계 최대의 문화유산이기여 관리각과 다루운 피라미드 위에서 한국의 비행팀이 비행했다는 것은 양국의 신뢰관계가 정점에 이르렀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홍진욱 대사의 말대로 한국과 이집트는 그간 상당한 신뢰를 쌓아왔는데요. 이집트는 2017년부터의 교섭을 통해 올해 2월 K9 자주포 200문을 구매하고 수십 대의 K10 탄약 운반 차량도 덤으로 사갔습니다. 이중 초도 분량만을 한국이 직접 인도하고 나머지 전부를 현지에 구축한 생산시설에서 라이센스 생산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때 나왔던 루머로 K9의 거래 과정에서 FA-50 도입의 물밑 교섭도 같이 진행됐다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사실이었던 모양입니다. 30일 이집트 국영 아랍산업화기구 아이는 카이와 이집트에서 FA-50 훈련기 제작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웅식 카이 이사회 의장과 묵타르 압델 라티프 아이 회장에 압델 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까지 참석해 서명을 했는데요. 이번 협력에는 최신 기술 이전과 훈련 지원 등이 포함됐으며 양국 간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동사업 이행을 추적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카이와 이집트는 손을 잡고 인접한 아프리카와 아랍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투기 수출에 나설 방침입니다. 카이가 이집트와 공동 전선을 구축한 것은 성장, 잠재력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대륙과 중동을 통틀어 최대 군사 강국으로 손꼽히는 이집트는 내년 기종 선정을 목표로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의 잠재적인 소요는 최소 70대, 최대 100여 대에 달해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으로 꼽히고 있었죠. 그리고 실제 공개된 계약 내용은 T-50 훈련기와 FA-50 경전투기를 합쳐 총 100대로 그야말로 잭팟이 터진 상황입니다. 수량이 많은 만큼 단가가 어느 정도는 떨어지게 되겠지만 폴란드가 48대의 FA-50을 구매하는데 4조 원 가량을 썼으니 이집트에 100대를 판매하는 규모는 거의 8조에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이집트가 한국과 체결한 계약은 과거 K9 도입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단순히 구매 후 인도받는 방식이 아니라 현지의 생산 기지를 구축해 직접 라이센스 생산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집트가 이러한 선택을 한 데에는 폴란드가 끼친 영향이 매우 큽니다. 무기 확보에 국가의 명운이 달린 폴란드가 한국의 FA-50을 선택한 것으로
FA50의 효용성은 입증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폴란드와 이집트는 FA50을 노리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바로 FA50 최대의 강점인 F-16과의 보안성이죠. 이집트는 무려 208기의 F-16을 운용하고 있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의 F-16을 운용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훈련기는 중국, 유럽, 브라질 등 호환이 전혀 되지 않는 기종으로만 채워져 있었죠. 이집트군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꼽히던 게 바로 이것인데요. 무기체계가 파편화되어 있어 보급과 훈련 과정이 복잡하다는 것이었죠. 이집트의 고등훈련기 사업에 뛰어든 기종은 FA-50 외에도 중국의 L-15와 이탈리아의 M346이 있었고 이 둘 모두 FA-50보다 가격 자체는 저렴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파일럿들을 주력 전투기인 F-16에 적응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해야만 했던 이집트는 도입 비용 차이를 감안하고도 F-16과의 부품 호환성이 70%에 달하는 FA-50을 고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단연간 F-16을 운용하며 구축해둔 부품 및 정비 체계를 FA-50은 상당 부분 공유할 수 있어서 운용 유지비가 압도적으로 저렴했죠. 도입 비용 차이를 메우고도 남을 만한 메리트가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 사느냐는 것뿐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폴란드가 4조의 구매 대금 중 3할에 해당하는 1조 2천억을 한국에 덜컥 일시불로 내버린 것입니다. 납기를 반드시 지켜달라는 당부와 함께 말이죠. 이는 먼저 뽑아간 번호표의 목까지 박은 셈이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한국 전투기는 우리가 먼저 사갔으니 새치기는 꿈도 꾸지 말라고 전 세계에 말한 것과 같다는 것이죠. 언제 살지 눈치만 보던 이집트는 갑자기 닥친 상황에 재빠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폴란드가 당장 내년에 12대의 초도 분량을 가져가기로 협의를 마친 상황이고 이 12대의 초도부는 국내용으로 생산되던 T-50을 죄다 긁어다가 FA-50으로 뜯어고치는 물건들입니다. 즉 한동안은 한국으로부터 직접 FA-50을 인도받기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K9 도입 당시와 비슷하게 라이센스를 주면 현지의 생산 기지를 구축해서 필요한 분량만큼 직접 만들어 쓰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 입장에서도 거절할 이유가 없는 좋은 조건입니다. 앞서 언급한 폴란드와의 계약 때문에 한국은 지금 계약을 하더라도 밀린 수주량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내년에 폴란드에 보내야 하는 12대 FA-50부터가 기존 FA-50과는 격이 다른 블럭 24양입니다. 폴란드는 FA-50을 구매하며 한국이 블럭 20으로 성능을 업그레이드 해주면 그 비용은 자신들이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폴란드와의 계약이 성사되며 이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폴란드가 선수금을 입금하기가 무섭게 블럭 20에 탑재될 이사 레이더의 기종이 팬텀 스트라이크로 확정되는 등 빠른 진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도 팬텀 스트라이크의 통합 과정, 공중 급유 기능, 암램, 공대공 미사일의 통합 등 블럭 20의 성능을 맞추기 위해서 해결할 문제가 산더미인데 주어진 시간은 별로 없죠. 해내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숨가쁜 스케줄이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이 상태에서 폴란드 수출량의 2배가 넘는 이집트 계약까진 아무래도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이집트 역시 한국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계약으로는 언제 FA-50의 실물을 만지게 될지 장담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생산이라는 방식을 취해 양국이 윈윈하는 길을 제안한 것입니다. 한국 역시 흔쾌히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이번 계약은 성사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의외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현재 말레이시아 역시 FA-50의 구매를 위해 한국과 긴밀한 접촉을 이어가고 있죠. 이들은 18대씩 2번에 걸쳐 총 36대를 도입하는 계획을 제시했고 1차 교체 사업에서만 2조 원가량을 내는 가격 협상까지 카이와 마친 상태입니다. 남은 것은 당국의 승인뿐이라고 하죠. 말레이시아의 경우 36대라는 적지 않은 양을 도입하는 만큼 거래가 성사될 시 유지 보수를 위한 MRO 센터를 자국 내에 구축할 가능성이 높은데 말레이시아는 이 역시 반가운 상황입니다. 주변 동남아 국가 중 T-50 계열 군용기를 도입한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도입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MRO 센터까지 구축하기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자력으로 정비하자니 그럴 만한 기술력이 받쳐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틀은
비단 FA50이 아니라도 소량 도입한 무기들을 모두 부품 돌려막기로 혹사시키다가 사고를 내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근방에 있는 말레이시아에 MRO 센터가 생기면 이들 국가들이 말레이시아에 굽히고 들어와서 T-50 계열기들의 정비를 받아가야 합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대부분 서로서로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말레이시아에서 FA50 도입을 얼마나 통쾌한 일로 생각하는지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계약 상황 역시 폴란드와의 계약에 큰 영향을 받았는데요. 폴란드와의 약속이 이행되며 블럭 20 업그레이드가 확정되고 이사 레이더가 탑재되게 되다.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제 엘름 2032 기계식 레이더가 빠진 것이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껄끄럽기 때문이죠. FA50 도입을 위한 마지막 장애물도 사라졌겠다. 말레이시아도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도장을 만지작거리며 언제 계약을 확정할지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폴란드가 번호표의 못을 받고 이집트가 라이센스 생산 계약이라고는 하나 한국과 먼저 접촉해버려서 졸지에 148대의 선주문 불량이 생겨버렸습니다. 간을 보다가 타이밍 잡는데 실패해버린 것이죠. 결국 말레이시아는 FA50을 어떻게 하면 빨리 손에 넣을 수 있을지 골머리를 앓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거 카이가 FA50을 전 세계에 1000대 팔겠다고 말했을 때는 아무리 포부라고 하지만 과장이 심하다며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지금의 기세라면 한국이 서방 세계의 경전투기 시장을 다 쓸어담는 것도 꿈이 아닙니다. 어느 사업이든 첫 물꼬를 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부디 앞으로도 물꼬를 잘 골라 튀어서 FA50이 아닌 다른 한국 무기들도 전 세계를 휘어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